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려면 구구단이 필요하다 이거 아니야. 아우 구구단 쉽잖아. 28 청춘 29 아나 63 빌딩 88 올림픽 52 무침 아이 그리고 또 53 불고기 아우 불고기 불고기 먹고 싶잖아. 그렇다면 시켜야지. 우물쭈물 할 거 없어. 당장 시켜야지. 세상에. 좋은 세상이야.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걸 좀 시켜 먹으려면 배달을 시키려면 전화를 그 집에 직접 하거나 아니면 직접 그 식당에 가서 부탁을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말이지. 요새는 앱이면 딱이야. 배달 음식도 없는 게 없어. 세상에. 베트남 쌀국수도 있네. 인도 커리도 있네. 와우. 전 세계 음식을 다 맛볼 수 있어. 세상에. 라떼는 말이야. 키코테야, 짜장면, 짬뽕 이게 다였는데 세상 정말 많이 변했어. 순호, 너 혼자 뭐 먹냐? 아, 이거 체리. 뭐? 체리? 맛있다. 어머머머머. 먹어요? 뭐 먹어요? 아마 여기 체리가 있었을걸요? 체리? 지금 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빼고 홀라당 체리를 다 먹었다 이거요? 내가 얼마나 체리를 좋아하는데 얼마나 좋아하는데 너무 서운해요. 우리 몰래 혼자 불고기 먹은 건 누구더라요? 어머 어떻게 알았지? 역시 개코야 개코. 참나. 세상에. 어떻게 알았대? 아무튼 체리는 나 유럽에 살 때 자주 먹던 건데 한국에서도 먹을 수 있다니 신기하다. 아니 체리뿐이겠어요? 우리나라에선 절대 나지 않는 리치라든가 망고스틴이라든가 람부탄이라든가 이런 걸 마음대로 먹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맛있게요? 맞아. 다른 나라에서 사다 먹으면 되니까.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랑 활발하게 교류하는 덕분 아니겠어? 그렇죠. 과일뿐이겠어요. 농산물도 그렇죠. 음악, 영화, 문화도 아주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죠. 요즘 그래서 K 콘텐츠가 얼마나 사랑을 받는데요. 그런데요,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교류를 하지 않고 거부했대요. 진짜요? 언제요? 그게 언제더라?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가보면 좋겠네요. 잠깐만요. 작동이. 된다.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시대의 소식을 그 누구보다도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는 탐구 뉴스의 앵커 써니 앵커입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두 차례의 전쟁을 겪으면서 조선 사회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선시대 농부들이 아주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논에 씨를 바로 뿌리는 게 아니라 모판에 씨를 뿌려서 싹이 난 모를 논에 옮겨 심는 모내기법. 이 모내기법이 널리 퍼지면서 적은 일손으로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다는군요. 그래서 조선 후기의 농부들이 아주 한방 웃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그다음 목화와 인삼 같은 아주 비싸게 팔 수 있는 작물을 기르기 시작했다는군요. 자, 그리고 수공업이 대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집신이나 농기구 그리고 그릇과 같은 물건을 손과 간단한 도구로 만드는 수공업. 자, 이 수공업에 전문적으로 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수공업이 아주 큰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업과 수공업이 발전하면서 여기에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서민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나라에서는 돈이나 곡식을 받고 이들이 양반이 될 수 있게 하는 공명첩을 팔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양반의 수가 아주 업 되면서 양반들이 아주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현장에 나가 있는 케비 기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비 기자. 네, 저는 지금 장시에 나와 있습니다. 장시요? 장시가 뭡니까?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농업과 수공업이 발달하면서 생산량이 많아졌고 남은 생산물을 사고 파는 시장, 즉 장시가 많이 생긴 겁니다. 또 이웃나라인 청나라와 일본과도 무역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물건과 물건을 직접 교환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때부터는 바로 이것! 상평통보가 사용되게 됐습니다. 이상 장시에서 케비 기자였습니다. 네. 케비 기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순호 기자가 조선 후기 새로운 학문에 대해서 알아보러 나갔다고 합니다. 순호 기자. 네, 순호 기자입니다. 조선 후기에는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 즉 실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럼 실학의 주장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조선은 새로운 농사 기술을 이용하고 토지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지리, 자연도 새롭게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보다 앞선 청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맞습니다. 상업과 공업도 발달을 시켜야 해요. 이러한 실학을 주장한 학자 중에 정약용은 정조임금의 총애를 받았는데요. 적은 힘으로도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는 거중기를 만들어서 수원 화성을 지을 때 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정약용이 평생 쓴 책은 500여 권이나 되는데요. 실학 연구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이상 현장에서 순호 기자였습니다. 네, 순호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 밖에도 조선 후기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은 가문들이 권력을 마구 휘두르면서 세도 정치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들이 올바르게 나라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쁜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의 삶이 더욱더 힘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조선 후기에는 천주교가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서양에서 중국을 거쳐서 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서학이라는 이름의 그 학문으로 들어왔지만 점차 종교가 되면서 퍼지게 되었죠. 자, 그리고 경제 발전이 점점 더 가속화되면서 서민들 중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들은 돈이 많고 여유가 많게 되었죠. 자, 그래서 한글 소설이라든가 풍속화, 달놀이, 또 판소리 등 다양한 문화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서민 문화를 발달시키게 된 것이죠. 정말 조사하면 할수록 조선 후기에는 사회 곳곳에서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와, 바다다. 조선 후기에도 우리나라 바다는 푸르고 멋있었구나. 저기 웬 배? 우리나라 배 같지는 않은데. 이 무렵 서양의 나라들은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서로 교류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서양의 배들이 와서 나라끼리 물건을 사고 파는 통상을 요구했죠. 하지만 이양선이다! 도망가자! 왜 배를 보고 저렇게 놀라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놀랄 일이 아닐지 모르지만 조선 후기의 사람들은 서양에서 온 배를 지금껏 보지 못했던 모습이라 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서양의 배를 이상한 모양의 배, 줄여서 이양선이라고 불렀어요. 저 괴상한 배를 불태우자! 우와! 이렇게 우리나라는 서양에서 온 배를 불태우는 등 낯선 서양과 교류하기를 원하지 않았죠. 그러자
1866년 프랑스는 조선이 천주교 신부를 탄압했다는 이유로 군대를 보내서 강화도를 침략했어요. 강화도의 정족산성에서 프랑스 군을 막아냈는데 이를 병인양요라고 해요. 한편 1871년에는 5년 전에 제너럴 셔먼호라는 미국의 배를 불태웠다는 이유로 미국 군함이 통상을 요구하면서 강화도를 침략했어요. 이 사건은 신미양요라고 하죠. 근데 프랑스나 미국이나 왜 강화도를 공격한 거예요? 강화도는 배를 타고 바로 서울까지 올 수 있는 중요한 위치였거든요. 흥선대원군은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겪은 후에 전국 여러 곳에 척화비를 세웠어요. 척화비? 무슨 내용이 써 있는데요? 이 척화비에는요, 서양 오랑캐가 침입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친하게 지내는 것이고 이는 나라를 파는 것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서양과 교류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주 단호했네요. 근데 흥선대원군? 그분이 누구예요? 왕의 아버지 대원군. 자, 대원군은 도대체 어떤 벼슬일까요? 먼저 알아봐야 흥선대원군이 어떤 일을 했는지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대원군이란 벼슬은 어떤 벼슬이냐면 왕이 조선시대 왕이 만약에 형제나 아들이 없이 죽은 경우라면 왕의 자리를 물려줄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는데 그럼 어떡하지? 그럴 때 가까운 가족 중에서 정해진 왕이 있었습니다. 자, 그 죽은 왕의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까 다른 가족 중에서 한번 찾아보자 하고 왕을 정했겠죠. 그 왕의 아버지를 무엇이라고 했냐면 대원군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은 왕인데 대원군 자신은 왕이 된 적 없는 거네요. 맞아요, 맞아요. 자, 바로 이런 위치가 된 것이죠. 우리 조선시대 대원군은 딱 4명이에요. 그 4명 중에 살아있는 동안에 대원군이 된 사람은 흥선대원군 한 사람뿐입니다. 자, 조선시대 26대 왕 고종의 아버지가 바로 흥선대원군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26대 왕 고종은 상당히 그때 어렸어요. 겨우 12살밖에 안 됐죠.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내가 아직 어리니 내가 대신 나라를 다스리마라고 했답니다. 자, 그런데요. 잘 살펴보면 조선 후기는요.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은 즉 딴딴따단 왕실과 결혼 관계를 맺은 가문이 있었는데 이 가문이 세도 정치를 휘둘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가문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면서 백성들이 엄청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백성들만 힘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왕실도 이 세도 가문 때문에 왕실도 상당히 그 힘이 약해졌었습니다. 자, 이 세도 가문이 중심이 되어서 움직였던 기구가 있었는데 이게 비변사라고 있었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흥선대원군은 세도 정치를 일삼던 가문들을 쫓아내고 비변사를 없애는 등 제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커다란 강력한 개혁을 한 것이죠. 자, 이런 일도 하고 또 세금 제도도 고칩니다. 조선시대에는요. 양반은 세금을 내지 않았어요. 일반 백성들만 세금을 냈거든요. 그런데 흥선대원군은요. 신분에 상관없이 집집마다 세금을 내게 했어요. 세금은 옷감으로 거두기도 했죠. 자, 이렇게 양반들은 안 내던 세금을 흥선대원군은 양반도 내야 된다. 이렇게 제도로 바꾼 것이죠. 자, 그리고 세금은 한 푼 내지 않고 부당하게 재산만을 계속 쌓아두었던 교육기관이죠. 그 교육기관이었던 서원의 수를 많이 줄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강력한 개혁을 이끌어 나간 것이죠. 오예, 잘한다, 잘한다. 흥선대원군 덕분에 백성들도 살기 편해졌겠는데요.
뭐 그런 면도 있기는 해야. 그런데 흥선대원군은 왕권을 강화하겠다, 왕권의 힘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경복궁을 무리하게 짓다가 돈을 너무 많이 쓰고 또 백성들을 경복궁을 짓는데 무리하게 동원하는 바람에 백성들의 삶이 힘들어지기도 했대요. 아니, 근데 그래서 경인양요, 신미양요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서양의 침략을 받을 무렵 일본은 이보다 30여 년 전에 미국과 협상을 맺고 빠르게 나라를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짧은 시간 힘을 키운 일본은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었죠. 그러던 1875년 일본은 군함 운요호를 강화도에 보냈어요. 우리나라는 운요호를 막기 위해 대포를 쏘았죠. 조선이 먼저 공격했다. 먼저 공격했으니까 우리랑 동상해라. 뭐야! 자기네들이 먼저 우리나라 바다에 와놓고! 당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힘이 강했어요. 결국 조선은 1876년 강화도에서 일본의 요구에 의해 조약을 맺었어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첫 근대적 조약인 강화도 조약이에요. 우와, 우리나라도 드디어 외국이랑 조약을 맺고 교류를 하게 된 거네요. 이 조약으로 우리나라의 세계 항구의 문을 열게 되었지만 꼭 좋은 일은 아니에요. 어? 왜요? 조약을 자세히 보면 1조, 조선은 자주국가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건 더 이상 우리나라에 청나라가 간섭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였고, 7조, 조선은 일본의 해안 측량을 허용한다. 이건 사실 일본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기 위해 우리나라의 지형을 살펴보기 위한 거였어요. 10조, 대항장에서 일어난 일본인의 범죄는 일본법에 의해 처리한다. 이건 일본인이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큰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게 하기 위한 거였죠. 말도 안 돼. 이거 너무 불평등한 거 아니에요? 맞아, 이건 너무 불평등해. 고종은 22살이 되면서 직접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는 흥선대원군과는 다르게 외국과 교류를 하려고 했고 나라를 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수신사를 보내 서양 문물을 배워오게 했죠. 일본으로 간 수신사들은 일본의 발전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도 빨리 개화를 서둘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개화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천천히 개혁해도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또 빨리 개혁을 서둘러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었죠. 자, 특히 김옥균이나 박영효 같은 사람들은 빠르게 우리나라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들을 급진개화파라고 했답니다. 자, 이들은 일본의 힘을 이용해서 조선을 바꾸려고 정변을 일으키는데요. 1884년 지금으로 치면 우체국이라고 할 수 있는 우정총국이 새로 만들어진 날 축하하는 잔치에서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들은 14가지의 개혁안을 발표하는데요. 청나라에 대한 조공을 폐지한다. 백성들은 평등하며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한다. 세금 제도를 고쳐 나라 살림을 튼튼히 한다. 나쁜 관리를 처벌하고 백성들의 빚을 없앤다. 이런 내용들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힘에 기댄 이 사람들 청나라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게다가 일본은 이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갑신정변은 3일 만에 끝나게 되고요. 이 정변을 일으켰던 김옥균 또 박영효 등은 도망을 가게 되죠. 급진개화파가 일본으로 망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휴, 이렇게 혼란의 시기에 백성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야 고부 군수 조병갑. 군수가 좋긴 좋구나. 이렇게 놀고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 자, 넌 물 썼으니까 돈 내놔. 넌 죄 지었으니까 돈 내놓고 다들 돈 내놔 돈. 아이고, 나 죽네. 고부군수 조병갑이 계속해서 나쁜 짓을 저지르자 1894년 전봉주는 군사를 모았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나와 같은 뜻이라면 모두 모이십시오. 전봉주는 전라도 전체까지 세력을 키우면서 못된 관리들을 혼내줬죠. 이를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해요. 동학 농민운동? 근데 왜 동학이에요? 동학은 서학이라고 불리던 서양의 종교에 대항해서 1860년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종교예요. 왕실에서는 군대를 보내 전봉주를 물리치려 했지만 백성들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어요. 왕실은 급기야 청나라의 도움을 청하기에 이르죠. 안 그래도 조선에 군대를 보내서 언제 우리가 차지하나 궁리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 떡이냐 해? 청나라는 당장 조선에 군대를 보냈고 청나라와 마찬가지로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노렸던 일본도 군대를 보냈죠. 우리 일본도 청나라와 똑같이 조선에 군대를 보낼 권리가 있어 보이냐? 뭐야? 우리나라의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네, 이 소식을 들은 전봉주는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 땅에 들어오는 건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왕실과 협상을 합시다. 아무리 못된 관리와 왕실의 잘못이 크다 해도 다른 나라 군대가 개입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소? 그렇게 해서 전봉주는 왕실의 다음과 같은 약속을 받고 스스로 해산했어요. 못된 관리를 조사해서 벌을 준다. 노비 문서를 불태워 없앤다. 정해진 세금만 내고 잡다한 세금을 없앤다. 외적에 협력하는 사람에게 큰 벌을 준다. 하지만 우리나라 땅에 들어온 청나라와 일본은 떠나지 않고 계속 남아서 우리나라 땅에서 전쟁을 벌였어요. 이 전쟁을 청일전쟁이라고 하죠. 아니, 왜 남의 나라 땅에서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야, 대체? 이 싸움에서 이긴 일본은 우리나라에 더 많은 간섭을 하게 됐고 이에 우리 농민은 다시 일어났어요. 하지만 변변한 무기가 없었던 우리 농민들은 신식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을 이길 수는 없었죠. 뭐야? 별거 아니다 데스. 1894년 전라도 고부군수의 횡포를 견디지 못하여 전봉준을 중심으로 농민들이 일어난 사건을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한다. 병인양요는 1876년 일본과 맺은 첫 번째 근대적 조약으로 불평등한 내용을 담고 있다. 모내기법으로 사람들은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해 가난해졌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 한 손가락 인형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물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손가락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인형극에 쓸 인형이 필요하겠죠. 인형은 교재 별지에 있답니다. 자, 그것을 쌀쌀쌀쌀 오려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인형을 손가락 크기에 맞춰서 테이프로 고정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정을 해볼게요. 예쁘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짠! 그럴듯하죠? 자, 모든 등장인물을 손가락에 끼워주세요. 나는 흥선대원군
세도 정치 때문에 우리 왕실의 힘이 약해지다니 내가 개혁을 하고 경복궁도 새로 지어서 왕실의 힘을 다시 강하게 만들리라. 서양 오랑캐와 교류하며 지내는 건 나라를 망치는 일이야. 그렇고 말고. 나 김옥균이요.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는데 문을 걸어 잠가봤자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럴 바엔 나라의 문을 열고 일본의 힘을 빌려서라도 우리나라를 빠르게 바꿔야지.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고요. 나 고종. 나도 22살 어른이 되었으니까 아버지 흥선대원군께 맡긴 정치 권력을 다시 가져와야겠어. 지금이라도 조금씩 다른 나라들과 교류를 해서 조선을 발전시켜야겠어. 나쁜 관리들 때문에 살기가 너무 힘들구나.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다 가져가 버리고 삶은 나아지는 것도 없고 죽은 사람의 세금까지 나에게 내라고 하니 이렇게 더 이상 못 살겠다. 우리 농민들이 힘을 합쳐서 나라를 구하고 백성이 편안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조선이 아직 문을 안 열었군. 군대를 이용해서 우리 서양의 힘을 보여주고 통상을 요구해야겠어. 우선은 물건을 사고 파는 것으로 시작을 하지만 다른 나라보다 먼저 조선을 송두리째 차지해야겠어. 조선 후기엔 정말 혼란스러운 시기였네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들도 달라. 각자 너무 달라. 배고파. 양손이다. 뭐야? 이거 무슨 소리야? 뭐야? 이거 무슨 일이야? 이게 지금 남의 집에서 잠을 잔 거야 지금? 왜? 이거 뭐야? 내 간식 지금 다 먹은 거야? 내가 아무래도 내 연구실을 너무 활짝 개방을 한 거지.